박준입니다. 지난 일요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1명을 태우고 태국 방콕에서 전남 무안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하다가 폭발해서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소방당국 이번 사고 원인으로 그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 기어 불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저희 뉴스 인사이다 관련 소식들 집중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뉴스 인사이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오늘 제주항공 사건 좀 특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 오늘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할주로 외벽하고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는데 결국 181명 승객 또 승무원 중에 2명만 구조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제주항공 소속으로 지난 29일 새벽 1시 반 태국 방콕을 출발해 어제 오전 8시 반 전남 무안공항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7C2216편입니다. 여객기는 랜딩 기어, 즉 착륙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외벽을 들이받은 뒤 폭발했습니다. 충돌 직후 검은 연기와 함께 기체는 꼬리칸을 제외하고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해당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태국인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국적이었습니다. 181명 중 기체 후미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79명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특히나 연말을 맞아 여행을 떠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아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현재 임시 영안소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 근처에 마련이 됐고 여전히 경찰은 사망자 신원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안실에 안치된 희생자 중 유가족이 신원을 확인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고 있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26분 기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9명입니다. 자, 해당 여객기가 착륙을 앞두고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기장이 조난 상황에 메이데이라고 하죠. 알렸는데 그로부터 6분 만에 참사가 이어졌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 브리핑에 따르면 29일 오전 8시 54분쯤 관제탑에 착륙 허가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8시 57분 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알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활주로 남쪽에서 접근하던 사고 여객기는 2분 뒤인 8시 59분에 다시 갑자기 하늘로 날아올랐고 기장은 메이데이, 즉 조난 상황임을 긴급하게 알렸습니다. 이후 급하게 무안공항 북쪽을 선회한 여객기는 반대로 활주로 북쪽에서 두 번째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평소와 반대 방향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공항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생존 승무원은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후 폭발했다. 이런 목격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한테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소방팀이 출동하는 매뉴얼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소방팀 이번에도 좀 빠르게는 출동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매뉴얼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뭐 매뉴얼이라고 하기보다는 출동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이번처럼 이제 항공기 화재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고 또 강하게 또 그리고 많은 승객들의 위험을 담보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신속한 진압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마다는 공항 소방대라고 해서 별도로 각 지역의 소방서랑은 다르게 공항을 전담하는 소방대 또 그리고 또 항공기 화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른 일반적인 화재와는 끄는 방법이나 장비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공항 소방대가 갖춰져 있어서 항공기 사고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과 같이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예고가 돼서 예를 들면 조난 신호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관제탑에서 미리 또 소방대에 이렇게 긴급하게 이제 이 착륙을 하는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라라는 것들이 아마 먼저 선제적으로 연락이 갈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랜딩과 동시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출동을 하는 그런 체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공항 소방대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고 또 이런 부분의 위험에 대한 부분에 1차적인 구조를 한다 하더라도 지역 소방대도 당연히 출동을 하게 되겠죠. 다만 이제 공항이라고 하는 특수성, 특히 또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항공 활주로의 출입 자체도 사실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입국 입국 출국이니까요. 수속에 관련된 부분도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급하게 출동할 때의 접근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이제 동의가 돼서 네. 이제 소방대들이 현장에 또 추가적으로 투입되면서 진압 활동 또 구조 활동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소방대도 공항 소방대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이 계속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고 일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부딪혀서 이제 폭발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동체 착륙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동체 착륙이라고 하는 건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사고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랜딩 기어라고 해서 바퀴 부분들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지면에 한마디로 활주로 면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착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랜딩 기어 한마디로 자동차로 치면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을 안 했을 때 또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몸체로 비행기의 동체를 이용해서 착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동체 착륙은 비상 착륙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동체 착륙 또 이제 랜딩 기어의 이상으로 하는 급박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라든지 절차 또 비상시에 해야 되는 조치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고에서도 사실은 조종사들이 이러한 부분들 랜딩 기어에 대한 부분들 전개를 제대로 잘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또 이 항공기 운항을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이 랜딩 기어를 전개하려는 조치들은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한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좀 급박했던 거 아니냐. 막 랜딩 기어 착륙할 것 같으면 소방 대비하고 뭐 엔진 특히 기름 같은 거 다 버리고 거품 같은 걸 또 깔아놓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런 정도의 시간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앞으로? 부분들인 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소 이제 좀 시간이 짧았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이제 1차적으로 랜딩을 하려고 하다가 정상적인 랜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경보가 이제 그 비행기에 전달이 됐단 말이죠. 다만 이 조류 충돌 경보 같은 경우는 야 조류랑 충돌할 수 있으니까 비행기를 항로를 바꿔라, 뭐 선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충돌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정상적으로 조심하라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경고가 전달된 이후에 약 한 1분 정도 이후에 비행기에서 이제 메이데이 신호, 긴급 구조에 대한 신호들이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분 사이에 뭔가 비행기에 이상이 있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류 충돌 경고가 나간 직후기 때문에 아마도 조류 충돌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조류 충돌 메이데이 경고가 나간 이후에 관제탑에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돌려서 바로 착륙하지 말고 다시 한번 선회를 해서 착륙하는 과정인데 통상적으로는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착륙 준비를 할 때는 상당 부분 넓은 회전각을 가지고 돌아서
원래 내리려고 하던 그 활주로 방향 쪽으로 네. 랜딩을 안정적으로 갖춘 다음에 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좁은 각으로 다른 쪽 활주로로 바로 이동을 하면서 맞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긴급하게 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기도 좀 어렵지 않았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동체 착륙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행기 내에 이런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항공유 같은 것들을 최대한 소모하거나 버리거나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체 착륙을 했을 때 혹시라도 이번처럼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의 가연물, 이 연료 자체를 최소화시켜서 위험을 줄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동체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중량도 적정 중량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유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737 기종 같은 경우에 737-800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유를 강제로 버리는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연료의 양을 줄이거나 무게를 줄이려면 선의 비행을 통해서 연료를 소모하는 이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겨를조차도 없이 상당히 시간이 없었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정만 할 뿐 가장 정확히 알려면 그 당시에 이제 음성 기록 장치 한마디로 관제탑과 이 조종석 간의 블랙박스겠네요. 네, 맞습니다. 블랙박스 안에 이제 음성 저장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관제탑과 이제 조종석 간에 서로 상호 교신한 내용, 그다음에 조종석 안에서도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이제 대화한 내용도 이런 것들이 다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들어봐야 그 당시에 어떤 긴박한 상황들이 이제 인지가 됐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후 사진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 기체 꼬리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영상이 지금은 별로 공개가 안 되고 있지만 실제로 찍은 영상에 보면 이 부딪히자마자 화재가 크게 일어납니다. 꼬리 빼고는 다 지금 화재에 휩싸였던 것 같은데 빠르게 이렇게 화재가 된 게 이유가 뭡니까? 뭐 연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네, 아마도 이제 이 동체 착륙을 해서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지면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동체 그러면서 자체 불이 난 거고. 예, 동체 자체에 이제 일단 마찰열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마찰에서 불꽃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담과 부딪힘과 동시에 아마도 이제 담의 일부 부분들이 이제 동체 자체에 아마 훼손을 가져왔을 거고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항공유가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에 바로 이제 불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폭발을 동반한 연소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기존에 보셨던 것처럼 정면으로 이제 충돌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쪽 부분부터 또 뒤쪽 부분이 앞쪽으로 힘이 실려서 계속 폭발된 그곳으로 이제 몰려가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계셨던 분들은 착륙 단계부터 사실은 계속 미끄러져서 충돌해서 불이 나는 상황까지 뭔가 조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아마도, 때문에 사실 예. 뭔가 대피를 한다거나 구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결을 자체가 없는 굉장히 좀 짧은 순간에 일어난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순식간에 급박하게 일어났고 그것을 막을 아니면 대비할 겨를조차 없었던 것 같은데 조류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조류 충돌 방지 매뉴얼은 있는 거죠. 예, 조류가 뭐, 있으면 뭐 어떻게 해라. 뭐 또 진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날 무안공항에 조류가 엄청 많았다라고 그런 또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이 사고 이후에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조류 전문가분들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할 때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이착륙 시에 한마디로 지면에서 가까운 한 대략 새들 조류들이 이제 활동하는 네. 이 영역이 한 지상으로부터 한 1km 이내 정도거든요. 그럼 1km 이내라고 그러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높은 고도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걸리는 게 맞네요. 예, 원래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할 예. 가능성도 그만큼 적은데 예. 다만 이제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는 경우에는 고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이제 새들이 활동하는 영역 부분을 당연히 이제 지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새들이 공항 주변에 습지라든지 풀숲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잘 접근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조류들이 굉장히 공항 근처에 많거든요. 꼭 이게 무안공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항들, 뭐 바닷가에 있는 공항이든 다른 공항들도 사실은 주변에 조류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는 그런 상황들. 또 그리고 조류학자 말로는 오히려 이제 아침 시간대, 오전 시간대 같은 경우는 먹이를 찾는 이런 새들 때문에 오히려 새들이 좀 더 많거나 이동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중간에 뭐 조류 이런 많이 출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쏴서 새들을 이제 불편하게 해서 쫓는다거나 혹은 또 진짜 물리적으로 총 같은 것들을 쏴서 이 놀라게 해서 쫓는다거나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착륙 시에 강한 불빛들을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새들을 쫓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새들도 계속 자기들도 생각해서 움직이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쫓아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또 만성화되면 또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때는 이동했다가 또 다시 또 몰려드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방어하고 있다 이러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뭐 이 동체 착륙 그 부분인데 바다로 좀 착륙했으면 이게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또 얘기도 또 있는데 이게 시나리오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아. 기본적으로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의 랜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활주로에 랜딩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도저히 랜딩을 안 됐을 때 바다로 가는 거죠. 이제 피치 못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기장의 이제 어떤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무작정 바다 쪽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더라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는 있지만 사실 그런 기대 자체가 사실은 이런 표준화된 절차 또 이런 방법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말씀처럼 지금 명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계속 조사가 필요한데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무안공항 자체가 활주로가 너무 좀 짧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인명피해 컸던 거 아니냐. 근데 일단은 그게 사고 원인 아니라고 기자님 얘기를 했었죠? 네,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입니다. 이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건 C급 항공기, 즉 바퀴폭과 날개폭이 세 번째로 작은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륙이 필요한 최소거리 1,800m 이상이면 된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당국은 활주로 길이를 사고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활주로가 좀 더 길었다면 이번과 같은 불식착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길인 2,800m는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하면 1.2km 정도 짧고 같은 지방 국제공항인 부산과 김포와 비교해서는 400에서 800m 정도 짧은 편입니다. 또 활주로 끝에서 외벽까지의 구간은 비포장 구역이라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의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구간인데요. 이 또한 무안공항의 경우에는 비포장 구역이 약 300m밖에 되지 않지만 인천국제공항은 1km가 넘습니다. 특히 이 무안공항에서는 기존 활주로를 360m 더 늘리는 이 활주로 연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터라서 이번 사고가 더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활주로 길이하고 이 사고의 또 크기, 연관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앞서 질문해 주셨던 물속에 바다 쪽에 이제 랜딩을 했더라면 더 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 섞인 의견 이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사실은 활주로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 부분을 만족시켜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국제적인 어떤 공용된 공항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이제 C급 항공기 이 정도는 대략 이제 한 2,800 미터 정도 되면 굉장히 긴 가장 맥시멈의 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C급 항공기가 랜딩할 수 있는 이런 공항들은 다 이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기준은 단순히 비행기를 이륙시키거나 착륙시키는 정상 상태뿐만 아니라 노면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율까지를 반영한 그런 길이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 여유 공간이나 길이가 좀 더 길었더라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반인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겠지만 이 기준들은 사실 뭐 모두가 그런 부분들까지를 충족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길이가 짧아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역들은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있습니다. 랜딩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충분히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 2,800m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랜딩 지점이라든지 이걸 이제 터치다운 지점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비행기가 딱 내리는 발을 딛는 그 지점이 사실은 활주로의 끝쪽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쭉 내려왔다 그러면 이 2,800m를 충분히 다 이용하면서 또 이제 위험 상황이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런 터치다운 지점이 오히려 이제 활주로의 적정한 끝쪽 지점이 아니라 한 중간 가까운 부분 쪽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건 활주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지금 사고 상황 또 사고 원인 규명하려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지금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블랙박스 모두 수거가 됐다고 하는데 분석을 좀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내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는 모두 수거가 됐습니다. 여객기 블랙박스는 이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석 음성 기록 장치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비행 기록 장치는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 경로와 각 장치의 단위별 작동 상태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비행 자료 기록 장치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가 됐는데요. 이 훼손 정도가 심할 경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조사를 맡겨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블랙박스인 이 음성 기록 장치로 조종실 승무원 간의 대화, 또 관제기관과 승무원 간의 교신 내용 등을 저장하는 장치인데요. 두 장치가 모두 회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장치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블랙박스가 이렇게 회수한다 해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네. 판독할 때도 이런 것들을 열람하는 과정들도 절차들이 있거든요.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또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어떤 의견들은 블랙박스 중에 이제 이 외형이 상당히 좀 훼손이 돼서 네. 이런 내용들에 이제 복원을 하거나 판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또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블랙박스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견딜 수 있게끔 또 내충격성도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형이 일부 훼손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판독에 심각한 문제를 지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시간 소요보다는 기본적인 통상적인 블랙박스에 해독하는 절차 또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뽑아서 바로 발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또 분석을 해야 관련된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 계속 분석하는 과정들 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항공사나 또 항공기 제조사 또 정부 기관 이런 것들이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제 검증과 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서로 이제 이런 조사 결과에 서로 동의한다라는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럼 이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뭐 빨라야 6개월, 아까 말씀드린 1년 이상, 1년도 있더라고요. 길게는 2, 예. 3년까지 걸리는데요. 이런 이제 항공기 사고의 특수성, 조사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가 있었던 여객기가 제주항공 여객기인데요. 제주항공의 공식 입장 어떻습니까? 네,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는 사고 5시간 만에 서울에서 브리핑을 열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빠른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이후 김 대표는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만나서 유족 지원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번 참사에서 가장 규명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여태껏 쭉 얘기했던 예. 내용 중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 1차 랜딩 시도 이후에 이를테면 조류 충돌 경보 이후에 메이데이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조난 신호. 예, 조난 신호가 그 조난 신호의 위급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블랙박스에 그 어떤 관제탑하고 얘기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조종사와 부종사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 조금 확인은 많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상당 부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위급 상황에서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이제 재차 이제 랜딩에 대한 부분들 준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이제 이유, 판단의 이유라든지 또 그런 정황에 대한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됐던 랜딩 기어, 전개되지 않은 랜딩 기어 왜 전개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쪽 날개에 각각의 이제 유압 장치들이 있어서 네. 한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 한쪽이 작동을 해서 사실 작동들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또 혹은 이런 제어 계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동으로도 전개를 할 수 있는 이제 수동 조작하는 이런 네. 백업 시스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랜딩 기어가 전개가 안 된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에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해외 매체들도 이번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긴급 속보로 타전을 하면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국내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 한국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활주를 이탈해 충돌했다라는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을 했습니다. 이후 실시간으로 사고 여객기 화재 진압과 사상자 집계 또 구조 상황 등을 실시간 속보로 보도를 했고요. AP통신도 한국 최악의 항공 재난 중 하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NN 방송은 특파원을 통해서 직접 사망자 집계 상황과 사고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언론도 긴급 보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망자 수와 생존자 수 등을 보도하는 등 전 세계 해외 매체들도 해당 사고를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해외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뭐 미국에서도 더 뭐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또 항공기 사고 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도 어저께 밤에 여기 네. 말씀하신 로이터 통신 예. 기자한테 전화를 받아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서 답을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것처럼 사실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나라의 사고나 재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는 기본적으로 많은 인명 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런 항공기 사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각의 나라에서도 자기네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 이력이나 이런 케이스 스터디 혹은 또 이런 것들의 대책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런 대비를 하긴 좀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 난 사고들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서 본인들이 운행하는 이제 항공기의 안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춰나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이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 비행기의 제조사인 보잉사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기체를 만들었던 이런 제조사 입장에서도 사실 적극적인 어떤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협조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기체의 결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행기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이 회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원인들의 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행기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본인들이 확인하는 과정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조사에 참여하고 또 협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항공기가 이제 보잉 737입니다. 예. 보잉 737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저가 항공에서 많이 쓴다고 하고 있고 또 많이 이게 팔렸다고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 있던 기종이라고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저가 항공이라고 표현해서 뭐하지만 이제 이 저가 네. 항공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기종이 이 기종인데 이 기종이 저가 항공들이 싸기 때문에 쓰는 비행기는 아닙니다. 대당 한 3천억 정도 이상 한다고. 싸지도 않네요. 예. 이 비행기는 효율성과 또 안전성이나 기타 가장 범용성이 좋은 그런 항공기이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에서는 이런 비행기를 들여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또 737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항공기가 개발된 지는 거의 50년 가까이 됐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800 버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비행기 업계에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처럼 잘 팔리고 가장 좋은 또 네. 그리고 위험성도 사실은 상당적으로 많이 낮은 이런 비행기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한 90대에서 한 100대 정도 이미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기종을 도입하고 싶어도 빨리 구매를 못해서 이럴 정도로 사실 그 사용을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 기체 결함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높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비행기들도 운항의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상 여건 또 이런 운행 상황들에 따라서 크고 작은 어떤 사고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심각한 기체 결함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흔치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이제 최초에 얘기가 됐을 때 기체 결함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냈던 것들도 그만큼의 이제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체의 뭐 몇 년을 했느냐. 기령이 15년이면 이게 오래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얼마 안 된 거라고 봐야 일단 됩니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0년 이상이 돼야지 조금 더 20년이 오래된 넘어야 기종으로 돼야지. 보고요. 또 20년 예. 이상 됐다 하더라도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몇천억씩 하는 고가의 비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오래됐다고 해서 이걸 쓰지 못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정비를 하면서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사실은 한마디로 잘 관리하면서 네. 타는 그런 이제 이 기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 15년 정도 된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노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비행기 할 때는 더 적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이제 기종이랑 이제 뭐 기령이 됐다. 보는 기체가 거죠. 뭐가 예. 이렇게 오래돼서 뭔가 아니면 737 보잉이니까 뭐가 됐다. 이렇게 지금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새 차를 사더라도 사실은 네. 주인이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요. 점검도 하면서 하면은 사실은 10년, 20년을 타던 새 차처럼 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 자체는 처음부터도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한다면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확한 사고 규명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정쟁을 이어가던 정치권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서 애도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정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네.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게 됩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사고 직후 긴급 회의를 열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편 탄핵 가결 이후 직접적 메시지를 내지 않던 윤석열 씨도 사고 극복에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은 인명 구조가 가장 우선이라면서 국회도 해야 할 일에 찾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안공항 여객기 수습 TF를 구성해서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 또 유가족 지원 등 종합적인 수습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민주당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내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일정은 모두 미뤄졌고 여야는 무안공항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다른 정치적 일정들은 모두 잠정 중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뭐 당연히 지금 뭐 정치적 정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일주일간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돼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뭐 어제 사고가 발생했고 네. 불과 이제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하루도 안 지났죠. 네, 이제 이미 이제 9시. 뭐 사고 현장들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됐을 테지만 네. 여기 말씀하셨던 이제 유가족들 또 이것들을 지켜봐서 충격을 받았던 국민들의 마음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유가족들의 어떤 심리 안정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유가족들은 어쨌든 이제 가족들을 잃었기 때문에 뭐 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다만 사후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또 이분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예.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족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사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 보상이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룰에는 정해져 있어도 조금 더 세심하게 네. 우리가 이제 원칙대로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들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분들의 심리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분들께서도 또 혹은 또 이 당시에 현장을 수습했던 이 항공사 직원들이라든지 또 여기에 투입됐던 소방관이라든지 각종 이제 이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활동들을 하느라고 그런 부분들을 의식 못했겠지만 잠재적으로는 이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피해를 피해자가 입으신 될수 분들이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섬세하게 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충격적인 영상에 막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좀 필요로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막 사고 원인 막 계속 막 내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좀 심리적 지원이라든지 피해자들 좀 보호해주는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어저께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로 예. 오늘도 이제 많은 방송에서 이런 이제 사고의 원인들이나 또 사고 상황에 벌써 대한 막 부분들을 추측을 해가지고 어쩌고 예. 저쩌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네. 측면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차분하게 또 정확한 조사와 결과를 기다리는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요구를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피해를 입으신 가족들 또 국민 전체에 대한 이 상처를 좀 보듬어 주는데 신경을 쓰고 또 이런 이면에서는 정확하게 조사와 또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또 그런 기관들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충실하게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교수님 이영주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재난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또 전현주 기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자, 영식당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중에 활주로 외벽에 충돌해서 179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된 사건. 자, 너무 충격적인데 참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다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저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뉴스 보는 내내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 연말이 참 많은 분들께 최근에는 뭐 분노도 드렸지만 지금은 뭐 잔인한 12월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뭐 우리 최근에 네. 참사나 재해 소식이 대한민국에 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이 참사 소식이나 사고 소식엔 예민한 그런 정서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이 비행기 사고라는 사고가 한 번 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랄까 좀 비극적인 결말로 되게 흘러가는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생환을 좀 바랐지만 일단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유족분들과 또 희생자분들과 또 가까운 분들이 마음이 어떨지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방송을 배우던 시절에 네. 20대 후반에는 제가 목포에서 2년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 쪽에 거주하는 분들 포함해서 그쪽에 직장인 분들이 많이 탑승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 또 저희 가족과 친지가 아는 분, 그리고 제 지인이 아는 분이 탑승을 하신 거를 좀 뒤늦게 확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방송 중이어가지고 이걸 뭐 신원을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초반에 제가 사고 소식을 접했던 그 이후에 연락을 받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사실 저 역시도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거 야구단 관련된 분이 또 계셔서 이미 보도가 예, 그래서 됐더라고요. 제가 정말 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실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다 연관성이 아마 따져보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전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무안공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좀 놀랐던 게 가족 단위 단체로 또 이동하다가 예. 이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광주 쪽에서 확인해 준 걸 보니까 네. 탑승자가 181명 중에서 81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됐다고 이제 광주시가 밝혔고 네. 전남도 교육청 쪽에서도 입장 밝힌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직원분들이 탑승했고 전남 지역 학생도 이제 네. 일부 탑승을 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교직원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무관 분들이 소수가 이제 함께 여행을 갔다 온 걸로 파악이 됐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전라남도가 거주지인 분들 대다수였다고 하고 이게 가족 단위와 단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기였다라고 합니다. 전세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기라는 거는 여행사들이 이제 모객한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행사가 해가지고 이제 한 전세기였다. 그렇습니다. 네, 네. 태국에서 오는 비행기라 살펴보니까 중소 여행사가 이제 모객을 한 네. 전세기였던 걸로 파악이 돼서 대부분 좌석을 여행사가 미리 구매했다가 이제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맞이로 해서 3박 5일 태국 딱 일정이었다고 그러네.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하고 딱 연결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이다 보니까 미성년자 탑승객도 15명 정도가 포함됐고 부모님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일가족이 전체가 이제 희생이 되던 경우가 많아서 무안공항 분위기가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돌아오지 못한 케이스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뭐 하염없이 아무튼 눈물만 흘리고 계신 유족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세 남아도 있더라고요. 네. 2021년생이죠. 그리고 미성년자 탑승객이 15명 정도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가족 9명이 같이 갔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제주 항공 여객기가 이게 이제 사고 난 여객기가 또 이게 뭐 이런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며칠 전에도 해양했던 기록들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앞선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원인을 저희가 방송 때 뭐 이렇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있죠. 추정만 할 수 있는 예. 부분이고 다만 이 회항 기록이나 기존에 있었던 이 사고기에 대한 이력들을 좀 살펴보니까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27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중국 본토 들어가기 전에 기술을 틀어서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제 회항을 한 해양이 있었다고요? 예, 회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중국인 승객의 의식을 잃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회항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도 회항한 기록이 있어서 보도가 됐는데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김포로 네. 돌아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살펴보니까 조류 충돌 의심으로 국토부와 제주항공이 결론을 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로 축소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국토부 결론은 조류 충돌 의심으로 결론이 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회항과는 다르게 12월 27일에 마찬가지로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고기를 탑승했던 이용객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시 같은 기종을 탑승을 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요. 이 승객은 그러니까 부르릉 하는데 툭 꺼졌다. 뭐 예, 뭐 이걸 그렇습니다. 몇 차례 꺼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격을 했거나 거기 탑승을 했겠죠 아마도. 네, 탑승한 승객이 이제 실제 언론사에 주장을 했고 당시에 이제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그런 제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반응, 별 네. 문제 없다라는 반응을 들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된 거고요. 1시간 정도 지연돼서 그때는 무안에서 방콕으로 여행을 갔고요. 오전 1시 30분 이 여객기가 방콕에서 또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1시간 지연돼서 출발을 했다라는 네.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기종의 같은 비행기가 당시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를 보도하는 것이지 사고 원인을 특정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얘기도 자꾸 있어요. 네. 이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그러니까 저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뭐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제 언론사 하면서 이제 이런 참사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다뤄봤고 실제 보도에 참여한 적들도 다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내용들 중에는 이제 일정 부분 추정이 들어간 부분과 사례가 적시된 부분 이런 것들은 현재 사고 원인과는 무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부터 언급할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더하기 이 직장인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하는 거니까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추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느냐. 일단은 정비 환경이 열악했고 기존부터 기체 결함이 잦았다라는 증언이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겁니다. 있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글, 아까 저희가 잠깐 캡처본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주항공 타지 마라라는 글인데 재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가요.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사장 하나 잘못 데려와서 정비, 운항, 재무 모두 개판이다. 요즘 다른 항공사로 탈출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아하.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글이 있었다. 네, 이게 예. 일단은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항공 정비사들 경우에는 제주항공 측에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타 항공사 대비해가지고 좀 무리하게 업무를 담당했다. 그래서 기체 안전이 위태로웠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마찬가지로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제주항공 정비사인데요. 정비사의 경우에는 야간에 13시간에서 14시간 일했고 밥 먹는 시간 20분 남짓 제외하면 쉬는 시간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타 항공사 대비 업무량도 많았고 휴식 없이 피로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정비사가 항공기를 정비하면 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단 주장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2년 버티면 어느 항공사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주항공 직원으로 보이는 세 번째 분은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서 정비 사고가 벌써 3건이 있었다라면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정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선 하나 정비 사고가 터지니까 줄줄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비행기 일정이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항공사와 대비했을 때 흔치 않은 사고들이 제주항공에서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도 직원이지만 여러모로 불안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런 글들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다 100% 원인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건 또 확인이 또 돼야 될 부분이고 또 지금 그 항공기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좀 전에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 737, 800 가장 많이 팔렸고 안정성이 높은 기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또 참사가 또 많이 일어나는 기종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팔렸으니까 확률적으로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 그렇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네. 워낙에 많이 이 안전성이 높아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고 보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참사와 연결된 항공기가 어떤 거냐를 이제 따라가 보면 737-800 비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일단은 중국 2년 전이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37이죠, 이것도 800입니다. 예. 이제 8,000m 상공에서 시속 약 1,000km로 수직 급 강하하는 그런 사고가 있어서 132명 전원이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고 올해 4월에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800 같은 기종이죠. 여기서는 여객기 엔진 덮개가 3,000m 고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 여객기가 훼항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해였던 3월 6일에 미국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800 이것도 이제 객실에서 연기가 났기 때문에 포틀랜드 공항으로 훼항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도 737-800을 실제 운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외부 패널 한 개가 없어서 공항 착륙 후에 구설에 오른 바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737-800과 관련된 여러 사고나 사건들이 적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외부 변수로 제일 많이 알려진 사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우크라이나 항공 여객기를 추락시켜서 176명의 목숨이 안타깝게도 희생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격추한 거잖아요. 이거는 격추했기 때문에 이제 외부 변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체 결함과는 실제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사고의 연루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이런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 있는 기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내에 지금 제주항공이 제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대요.
101대가 들어와 많이 101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제주항공은 42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일 항공기 모델로는 뭐 역대 최다 많이 팔린 기종이라고 하니까 앞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사고가 많게 되면 그 기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뭐 저가 항공에만 쓴다고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고요. 이 737, 800 이 기종 자체가 아주 대표적인 기종으로 효율성이 있는 기종으로 꼽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또 사고라는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기종이 너무 많이 베스트셀러로 팔리다 보니까 또 그럴 가능성이나 확률이 높은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신에서도 이번 참사를 실시간으로 타전을 하고 있는데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외신들도 어제 하루 종일 긴급하게 속보를 내면서 예. 대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이 제주항공 사고를 보도를 했는데 일단 태국인이 두 분이 여성 태국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탑승을 해서요. 태국 언론을 비롯해서 일단 외신들은 이제 이 대목에 가장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얼마나 타고 있고 누가 탔는가, 성별은 어땠는가 이런 참사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를 했고 태국 정부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더불어 달았고요. AP통신, CNN, 뉴욕타임스, 로이터의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네. 한국 최악의 항공사고라는 제목들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최고 최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팩트입니다. 예. 사실이기 때문에 1997년에 괌 추락 사고 이후에 최악의 항공사고이고 희생자의 인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도 언론 보도를 마찬가지로 이어갔는데 교도통신이나 NHK도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좁힐 수가 있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항공사고 히스토리를 쭉 나열하면서 97년과 비교했을 때 더 큰 사고라는 점을 꼽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내 언론과 마찬가지로 이제 랜딩 기어 오작동에 대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외신들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취재원들 중에 실제 기장이나 부기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토대로 인터뷰를 따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상 착륙 시에 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여러 조건들을 좀 따져봐도 아까 앞서서 나오신 우리 전문가 선생님의 발언과 유사한 보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 조건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버드 스트라이크만으로 이런 사고가 날 수는 없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까 랜딩 기어와 연결지어서 해외의 많은 사고들 중에서도 조류 스트라이크는 사실 찾아보기 흔한 그런 사고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신 경우는 좀 드물다라는 점들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기장이나 부기장의 비행 시간 이력, 그리고 737-800에 대한 기종, 그리고 비행 조건이나 항공기와 항공사 모두 우수한 안전 기록을 갖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느냐 매우 당혹스럽다라는 표정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신에서도 막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글쎄요, 사고 원인이 과연 뭘까? 그리고 랜딩, 수동 그런 착륙 자체가 어떤 또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왜 급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지금 각국의 정상들의 추모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애도의 뜻을 표했고요. 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일본 대사관 통해서 여객기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라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인 필립 골드버그는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참사 소식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과
국민과 애도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SNS에 이 한국을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이 슬픔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라는 애도를 표명을 했고요. 네. 독일 총리인 울라프 숄츠 총리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보였고 특히 블라디미르 zel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무안군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다라면서 생명을 잃는 것 자체가 너무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자 아픔이라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도 애도를 표한다면서 슬픔의 시기에 슬픔을 한국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여객기 사고가 이렇게 나면 사고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조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좀 기다려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또 유족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또 고통의 시간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족들 좀 보호하고 보살피는 게 지금 또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부와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유족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 대책을 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내용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단 시신 인도가 일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79명의 희생자분들 중에 28명 정도가 지금 지문 채취가 어렵다는 거죠. 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그래도 유전자 뭐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감식 같은 것도 그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걸리겠죠, 것 아마도. 같습니다. 바로바로 일단 신원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물론 국가수나 경찰에서 검안이를 현장에 추가로 파견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또 유가족들에게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원 확인이 우선인데 네. 시신의 훼손이 좀 심하거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가 좀 어린 희생자분의 경우에는 이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신원 확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일단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 따져도 뭐 몇 주라고 밝힐 수가 없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뭐 수년도 내다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의 경우에는 11개월 11개월 걸렸다고 그러죠. 하네요. 약 9개월, 대략적으로 1년 정도, 1년 정도 걸렸다고 예.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블랙박스를 일단 수거를 했고 거기에는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2개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2개 다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측 입장은 아주 짧게 빨리 하더라도 반년이라고 하고요. 반년이 걸린다. 예, 길게는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체 문제와 또 조종 절차 문제, 혹시 외부 요인은 없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정지어서 아주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자, 뭐 속보가 지금 또 하나 있는데 랜딩 기어가 문제가 좀 돼서 또 회항하는 그런 또 기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불안해요. 또 이런 일,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랜딩 기어 문제 생기면 또 이런 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장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회항시켜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랜딩 기어가 그렇게 수동으로 착륙하는 경우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주 드물다고 드물고 하더라고요. 급박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가 지금 정부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무안으로 네. 당일에 급하게 이제 내려갔고요. 일단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면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지금 국가 애도 기간이 7일까지이기 때문에 무안공항 현장과 17개 시도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가 되고요.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표하실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유가족 지원이 제일 중요한데
유가족들과 이 사고 수습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 관계자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특별 열차 운행 지원도 한다고 하고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 장례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심리 지원 등 유가족 분들께 지원 내용을 안내할 수 있게끔 하고 통합 지원을 좀 일원화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무안군은 어제자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 수습 그리고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필요한 지원들을 모두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게 이번이 13번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도 당시에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하시고 유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돌아가신 희생 당하신 분 또 유가족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런 지원, 보호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뭐 사고 원인이나 이런 거는 또 때가 되면 또 밝혀지는 거고요. 또 급하게 뭐가 원인이다, 뭐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네. 이 대목은 아직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어제도 뭐 관련 보도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네. 되는 장면들이 여전히 이 사고에 대한 음모론도 마찬가지지만 네. 고인과 유족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이나 영상들이 너무 많이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예. 많이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물론 이제 그 경고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야 그 분노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조롱성 글이나 그런 영상들에 부안애동하는 분들이 네. 적지 않다라는 점은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맞습니다. 행위이고요. 네. 그리고 보도를 가장해서 실제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라이브 클립을 만드는 대한 미디어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데 네. 실제로 오죽하면 실제로 현장에서는 유족 중에 한 분이 마이크를 직접 잡고 취재하는 언론사 외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면서 실제 밝혔어요. 네. 유튜브 매체들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트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자제를 호소할 정도였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 참사들을 좀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정확한 보도와 신속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것이 또 급한데 네. 그것을 활용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팩트 자체를 비틀어서 고인을 능멸하거나 조롱하는 그리고 또 유족들을 조롱하는 일 그리고 또 지역 정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전라남도에서 그러니까 벌어진 그런 일이기 얘기도 때문에 나와요. 지역 비하하고 하는 듯한 어떤 내용들. 예,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안, 돼요. 되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니까요. 당장 중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또 이게 정치권에서도 뭐 사실 정쟁이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탄핵이나 뭐 계엄 내란 이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사고 수습 관련해서는 또 발빠른 움직임도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었고 이재명 대표는 상황이 엄중하니만큼 정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했고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변호인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직접 그런 어떤 사고 관련해서 법률 지원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그렇게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정부를 지원하는 정책과 이런 대책들을 당 차원에 마련해 가지고 조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 역시도 정부 지원에 또 그리고 공직자들의 사퇴 수습 기원을 부탁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유가족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정치 일정이 사실은 계속 예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 많은 정치 일정들이 사실은 뭐 있습니다. 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부분 또 탄핵 특검법
지금 통과나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사실은 지금 연말이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다 미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미뤄지는 일정들은 그러니까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은 당연히 미뤄질 것 같고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탄핵 전국 내란 수사와 관련된 정쟁은 잠시 멈추더라도 네. 각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실제 책무는 아마도 보도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특검법안이 1월 1일이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공포가 어떻게 되기 될 것 때문에 같아요?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이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최상목 대행이 하는 것도 맞는지 싶고요. 또 참 그렇다고 또 예.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초유의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자격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예. 이틀 만에 실제 참사가 벌어졌고 이 참사를 수습하는 중대본부장의 역할도 확실히 겸임하고 있는 분이어서 이 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일단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애매합니다. 부분이 1월 일단 1일까지니까 나오고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냥 공포가 되는 거고요. 되기 때문에 예. 이 대목을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주말 사이에 고민될 것 사고 같아요. 수습뿐만 아니라 이 대목을 고민했다고 하고 또 알려지는 내용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야당의 일정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전언 이게 이제 보도가 되긴 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단정 짓는 것은 무리다. 다만 시한은 가장 급선무인 것은 정치 일정 중에 급선무인 것은 역시 일반 특검법이 1월 1일 공포 전에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밝혀야 이것이 이제 그 속행이 되느냐 아니면 거부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에 대한 결정을 지금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1일까지니까요. 많은 분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또 국민분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급선무라고 여겨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임박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즉 오늘이 아니라 내일 정도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말일이고요. 1월 1일이 시한입니다. 특검법 시한.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짚어보죠. 윤석열 씨가 이번 참사 관련해서 애도 위로의 마음을 또 SNS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직무정지 이후로 첫 번째로 공식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사고와 참사와 관련돼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의 경우에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따가운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SNS에 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을 표하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오늘 무안공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드린다면 이 입장을 밝힌 당일에 공수처의 3차 소환에 불응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025년 또 2024년이 마무리되고 새해를 막 맞이할 앞두고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해서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모쪼록 희생자들 또 유가족 마음이 더 다치지 않도록 정부 또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빠른 수습과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식당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를 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다실 경우에는 하루 5번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1,000 통통 쿠폰씩 총 5,000 통통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상당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뉴스 인사이다 방송은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새해부터는 또 개편과 함께 더 유익한 또 알찬 방송으로 돌아오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매일 아침 7시 20분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또 진행이 되니까요.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 지금부터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다 말씀을 하기가 조금 너무 네. 힘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애도드리고요. 네. 저 유가족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참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서 참담한 상황인데 또 이 최악의 항공사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지난 괌 사고였나요? 네.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더 마음이 아픈 게 어저께 예. 같은 날 노르웨이에서도 이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비상 착륙을 했는데 예. 거기는 다 안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 참담하게 느껴지고요. 여러 가지가 하여튼 2024년 정말 다사다난한 이 해에 마지막에 일요일 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슬픕니다. 자, 지금 또 뭐 전국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엄 있고 탄핵도 있고 국가 혼란기라고 봐도 되는데 또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이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대로 수습을 해야죠. 해야 된다, 할 수 이거는. 있겠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요 이번이 이제 민항기에서 일어난 사고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8명의 신원 확인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지문도 지문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유전자 감식을 거쳐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정부에서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국가과학수사본부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네. 여기서 이제 조사본부를 꾸려가지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고 이게 금방 밝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족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 기간뿐만이 아니라 설정됐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안부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러 번 참사를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럴 때 가슴 아프고 세월호 참사했을 때 가슴 아프고 했던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게끔 네. 그건 배려심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지금 저기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하는 쪽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네.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권한대행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서요. 그것만 권한대행께서 잘 방향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만 잡아주시면 되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릴 거는 저도 어저께 속보를 보면서 너무 뭐 이제 화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한 게 이 언론 보도가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원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요. 사실 아직 블랙박스 조사도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수거는 됐는데 분석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분석이 될 때까지는 사실 마지막까지가 모릅니다. 지금 몇 가지가 이제 우리가 유추가 되는 거는 있죠. 정말 이게 혹시 기체 자체에 무슨 기계적인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말 정말 베테랑이셨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조종사가 그런데 혹시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아니면 제주항공사라고 하는 데서 평소에 관리가 문제였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 뭐냐면 요번에 굉장히 제가 이상하게 본 건 이겁니다. 보통 문제가 있고 나면은 제가 폭파가 난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기름을 못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름만 버리면 좀 그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렇게까지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까지 급할 이유가 뭐였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렇게 금방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을 챙겨볼 부분은 하되 이거를 갖다가 뭐 원인이 무슨 뭐가 짧아서 착륙료가 짧아서 그렇다는 등 뭐가 어쩌다는 등 이런 얘기를 성급하게 하는 거 이게 속보 경쟁인데 이런 속보 경쟁은 언론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속보 경쟁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저기를 유가족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요번에는 181명에 대한 신원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트가 벌써 나오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돼요. 막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정말 꼭 뭘 찾아야 될 때는 되지만 지금 이거는 다 나와 있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신원을 바깥에다가 리스트를 내놓습니까? 이런 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무안 공항에서 일어난 건데 이거를 제주 항공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제주 항공의 가령 뭐 참사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맞거든요. 지역을 빼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지역을 거예요? 빼야 되는 게 왜냐하면 특히 이런 거는 굉장히 서로들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무한 참사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사실은 맨 위에서 해줘야 될 게 이런 거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프로토콜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무안으로 내려가서 유가족을 만났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정쟁 중단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정쟁 중단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임명하는 그런 부분. 아니 정쟁 중단이라는 게 무슨 관련이 있으며 거기다가 정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동안의 정쟁이라고 하는 게 주로 여당 국힘당에서 많이 제기를 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지금 헌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정쟁을 유발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정쟁 유발하는 거를 하지 않아주고 네. 그다음에 지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쪽에서 절차대로 이게 헌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의가 조속하게 구현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경제가 불안하지 않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헌법소원 외면하고 정파적 이익을 딱 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벌써 국민들이 의심을 해요. 예. 뭐 애도 기간 정한 것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제 제일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1월 1일까지의 특검법, 네. 일반 특검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정리해 주는 대로 헌법재판관 3명은 그때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임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의 체포죠. 체포. 이거하고는 뭐 사실 애도 기간하고 체포하고 좀 다른 문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가적으로 예. 가장 위난을 만들고 있는 거는 바로 이 내란의 종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항공 참사라고 하는 거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막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쪽에서는 그러니까 체포도 안 하고 모든 걸 정지시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네요.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위기를 더 증폭시키는 거고 네. 그러다가 혹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는 하여튼 지금 이 3가지 사안 네. 체포 윤석열 체포, 아하. 그다음에 탄핵.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그다음에 일반 특검법 통과. 요 3가지는 요거는 일정에 맞춰서 시급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뭐 지금 딴 거 다 떠나서 네. 뭐 질문하시겠습니다만 어저께 왜 윤석열 지금 SNS. 직무 정지에 SNS에 네. 그걸 올렸잖아요. 저는 그거 올리는 게 요새는 지금 거기도 비서관이 있긴 있을 텐데 네. 뭐 뺨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당연히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유감의 표시는 애도의 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함의 자체가 애도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게 뭔 말입니까, 저게? 솔직히 여태까지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을 하니까 이건 뭐 하겠다는 거냐. 왜냐하면 저는요. 지금 물론 한 15% 정도의 극우 세력들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극우 세력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80% 이상 국민들이 윤석열 제발 좀 잊혀져 다오. 우리 눈에서 보이지 좀 말아다오. 그렇죠. 당신도 안전하고 국민도 안전하게 제발 구금 상태로 가주십시오. 이게 저는 대부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앞에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저도 국민과 함께 뭘 함께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저런 글을 탁 쓰는지도 이해가 안 돼. 뭐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당연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는 사실 그런 거 하는 거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최상목 부적절한 대행이 일이죠. 하잖아요. 지금. 네네. 오히려 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망상인데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마치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잘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야 오송 참사 있을 때 이태원 오송 뭐 다 이태원 참사 있을 때
대통령이 우리의 애도를 막고 오히려 진실 규명이나 이런 걸 너무 늦게 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게 너무 기억이 선명한데 그런 아픈 추억을 다시 또 환기시키는 거죠. 그 지금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이게 지연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애도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느 탄핵 심판이요? 지금 탄핵 심판 개시가 됐고 또 권한 쟁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상관없는 없겠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에는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뭐 네. 서울도 생기겠습니다만은 이제 합동 분향소가 생기고 또 이제 스스로 나서서 또 이제 분향하고 이런 네. 것들은 뭐 당연히 애도하는 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있지만은 특히 이제 이번에는 그 희생자분들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많습니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는 아마 분향소 활동이나 이런 게 많겠지만 나머지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온 세상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가장 평온한 상태에서 맞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이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여야 하는 데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거니까 어떤 일이 나더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네. 심리하고 재판하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동안 국회를 네. 상당히 쓸데없고 정쟁만 하는 거로 생각하다가 이번 계엄 해제하는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맞습니다. 국회 기능을 알게 됐잖아요. 효용성을 느꼈어요. 네, 예. 이게 정말 국회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재헌 국회라는 말을 들어보셨듯이 네. 대통령 먼저 국회가 먼저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그 법.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헌법인 이거를 지키도록 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네. 이렇게 중요한 데였어? 이런 거를 다들 아시게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좀 전에 대통령 윤석열의 SNS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도 사실 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탄핵 이후에 좀 잠잠했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거를 흘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굳이 보도할 필요가 있나? 그냥 하면 알아서 보도를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럴 때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한번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직무가 정지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일상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이런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 그럼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의심하거든요. 네. 모여서 또 뭘 꾸밀라고. 음흠.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죠. 좀 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제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 또 특검법 공포 할 거다 믿는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민주당 기대에 최상목 대행이 부응할지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의 선택. 그동안 나온 뉴스 중에 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최상목 그러니까 기재 부총리 시절에 그 계엄 있고 난 사흘 뒤에 회의에서 자기가 겪는 세 번째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 사태라고 이미 본인이 인지를 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무래도 한독수 권한대행보다는 늘공에 좀 더 가깝죠. 공무원을 사실은. 정권을 바꾸면서 계속 그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기재부 그러니까 등등. 늘공이라는 예. 게 항상 공무원 아니에요. 어공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알고 있는 게 어공은 조금 정치바람을 많이 타는 편이지만 네. 한독수는 어공에 가까운 정말 거죠. 어공이죠.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물론 예. 이제 최상목도 이게 부총리가 정무직이니까 어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양반의 행보가 그동안 네. 경제 관료로서 그리고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냐. 그럼 네. 이럴 때 상황을 봐서 국가에 어느 게 도움이 되느냐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 이게 두 번째까지 기대고요. 세 네. 번째는 이제 이게 우려죠. 우려가 뭐냐면 우리가 뭐죠? 늘공은 되게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되게 용기가 예,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예. 근데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 있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정말 큰 소득이 네. 우리가 바로 역사의 현장에 있고 역사의 순간에서 우리의 용기와 공감과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금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만든다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께서는 아마 일생을 굉장히 늙공으로서 조심스럽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조심스러운 거로 지금 이때 필요한 용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국힘당 쪽에서의 그 압력이라든가 압박, 이런 압력이 게 있겠죠, 좀 아마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를 좀 덜 받으면서 네. 왜냐하면 그리고요 이렇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본인 스스로 사퇴해도 돼요. 만약 저기 하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나는 역사적인 저기를 하겠다. 네. 그러고 나서 뭐 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이제 1월 1일이 이 특검법 이 날짜인데 만약에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월 4일 이후 탄핵합니다. 바로 탄핵되는 겁니까? 그럼 뭐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단계예요. 다만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는 내일 안에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가령 탄핵을 할 거예요. 가령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일 안에 관련된 걸 중요한 걸 발표하기로 했는데 네. 아마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할지 모르지만 지금 헌법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더군다나 특검의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거죠. 최상목 한 사람만 하느냐? 그러니까 전체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2주 다음에 2주 뭐 등등 더 좀 어렵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5명을 탄핵을 하느냐? 네. 아니면 전체를 다 탄핵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저기 했을 때 바로 그때 저기 탄핵이 있기 전이었죠. 네. 바로 계엄 사태 있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다 사퇴선 냈더랬어요. 나간다고 본인들이 얘기했는데 다 지금 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하게 만드는 것보단 그게 나을 수 그럼 있을지도 모릅니다. 권한 대행이 다 사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헌법상으로 생각도 못 해봐가지고. 권한대행이 다 사퇴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무위원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국무위원 바로 그 전에 네.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 해야 거죠. 되겠죠, 이제 사퇴하기 아마도. 전에 예.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뭐 상황이 사실 만만치 않고 또 이런 또 참사까지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입장 좀 얘기를 드리보면 이 미국은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같이 할 수 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그래서 됩니까? VOA를 통해서 네. Voice of America를 통해서 한다는 게 항상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이번에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부대변인 통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에 그 대목에 아주 정말 저기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네. 그게요.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국민을 국민을 믿는다는 거죠. 미국에서. 믿는다는 말이 제가 지금 이번 다 전국에서 정말 1차적으로 믿는 거는 국민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을 또 대변하는 게 헌법입니다. 맞습니다. 이 헌법하고 국민하고 거의 같은 등치되는 개념인데 이걸 믿으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미국으로서 지금 아직 민주당 정부니까 네. 민주당 정부에서는 더군다나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브래드 셔먼이 이번에 의회에서 할 때 이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일 뿐만이 아니라 예.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이거는 위협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이번에 총리를 탄핵한 거는 이거는 헌법에 있는 거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한 거죠. 헌법에 있고 법에서 할 수 있는 거대로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국민의 결정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결정이 바로 국민이 결정하는 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지금 미국으로서 맞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좀 해보면 헌법재판소는 뭐 오늘 뭐 우리 참사 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별로 흔들리지 않고 절차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전에 그 정영식 재판관도 끌지 마라 그냥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 봤을 때는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지연 전술에 말려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못 그럴 거예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뭐 솔직히 이번에 네. 재판관들이 정말 너무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현직 판사. 대법관을 갖다가 체포하려고 그랬죠. 그다음에 몇 명 전임 대법관도 체포하라 이럴 수도 있지.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라고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실은 지금에 있는 자료와 예. 그다음에 그동안의 모든 영상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탄핵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네. 놀라운 게요. 이번에 증인 채택한 사람이 15명에 불과해요. 저기 때는 누구 때죠? 박근혜 때는 때? 9명인가?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70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었죠. 근데 네. 지금은 15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사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그대로 채택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정도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이 불안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요 이번에 이거가 있습니다. 솔직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것도 그동안 불신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껏 그랬죠 네. 조금. 근데 네. 이번에가 이럴 때 헌법재판소의 그야말로 정통성을 효용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될 네. 것이다. 헌법재판소 속도를 내는데 이 수사 상황은 사실 한 달 정도 지금 끌고 있으면서 제자리입니다. 특히 3차 소환도 지금 윤석열이 불응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 상황이 조금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막힌다기보다는 이제 수괴를 네. 잡아들이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못 나가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그건 확실합니다. 네. 특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수처한테 왜 체포하지 않느냐 뭐 운운하고 검찰은 얘네들은 왜 김용현 발표하면서 딴 거 안 하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애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체포를 해도 사실 이건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가야 제대로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알아서 했다가 혹시나 또 여러 가지가 틀어질까 봐 이런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검이 빨리 출발할 수 있게 아하. 해주는 게 하고요. 다만 체포는 윤석열 본인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수처도요 살아남으시려고 그러면 체포까지 하셔야 될 걸. 체포영장 부분인데 네. 그게 좀 걱정되는 게 영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확보 과정에서 경호처 충돌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경호처가 예. 우리 경찰 모든 전력보다 높아요? 아니죠. 우리 군까지 해서 높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행을 하고 강제 집행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강제 네. 집행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거기서 그 경호처가 총을 쏘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로 해서 그 사람들 결국은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진압 모습까지도 보여줘야 그 국민들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지. 왜 대통령 앞에 여태까지 김건희 앞에만 쓰면 모든 법이 다 휘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윤석열 앞에 가면은 모든 게 다 휘어지고 거기에 총칼을 들이대고 경호처까지도 총칼을 쓰거나 그럴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상황상 뭐 탄핵도 진행 중이고 특히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김용현의 공소장 이걸 보면 사실 너무나 확실해져 버렸어요. 그럼요. 예컨대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을 내가 2번, 3번 계속하면 된다. 뭐 이런 지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사실 내란죄가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120%. 120%, 1000%. 더 말할 것도 사실 없어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날 한덕수 네. 그 탄핵 의결하는 와중에 이게 속보로 떠가지고 그날 왜 나와가지고
국힘당 의원들이 막 뭐 탄핵 무효 어쩌고 네, 저쩌고 하면서 뭐 얘기했는데 온천 무료로 느끼긴 온천 하던데. 무효. 예, 뭐 식권 라면으로 느끼기도 그래가지고서는 하고, 예. 그래서 그때 밑에 속보가기가 딱 떴는데 네.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와. 뭐 이 말 야, 더 이상 뭐가 뭐? 필요합니까? 전두환하고 또 전두환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전두환은 발포 명령에 아직 대한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없어요. 예. 실제로 발포가 되었다는 네. 거는 있지만 그걸 못했잖아요.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확인을 우리 못했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이거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죠. 총 쏘라고 했잖아요. 어허. 네. 어디 지도자가 총 쏘라고 했는데 국민들한테 국회의원한테 이게 뭐 더 이상 뭘 따져 봅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저는 솔직히 지금 국민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네. 새해 들어가기 전에 연말 선물로 오늘 체포. 오늘 체포 구금 됐으면 네.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제주여행 추락 사고가 생겨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된다. 봅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황당한 일을 또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 또 한동훈 대표 또 전 대표죠. 박주민 의원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게 미쳤어요. 포고령이 이게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포고령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 위헌적인 진짜? 포고령인데 아니 제가 저는 그 첫 번째 포고령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웃었거든요. 네. 아니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인데 국회인데. 국회한테 활동을 하지 말래. 네. 이게 말이 되는 포고령입니까? 그랬으면은 지금 아니 그거 왜 이재명하고 한동훈만 하라고 그래요? 네. 거기 190명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고 그래야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날 다 같이 그날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면서 라방 하는데 보니까 본인도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유, 침착하게. 당연했죠. 저도 보긴 했었는데 국민들 그때. 예. 와주십시오 그러는데도 왜냐하면 그때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는 정말 옛날에 계엄 당했던 생각. 근데 실제로 그래 될 뻔했잖아요. 지금 그럼요. 계획을 보면 사실 막은 거지.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막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서 거기 가서 했다는 이것 네. 때문에. 근데 김용현 측에서도 이런 것도요. 다 같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이제 시간을 누리자고 네.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용현 쪽에서는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전이다. 네. 탄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뜨겁습니다.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산으로 한번 가보면 윤석열 내란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박수영 의원입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인데 이거 사실은 시민들이 진짜 난리 났거든요. 뭐냐라고 난리 났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네. 그날 수천 명이 네. 그 바깥에서는 왜 그러냐? 예. 네. 여기 안에는 한 몇십 명이 들어가가지고서는 저기 하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한 수천 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부산의 남태령이라는 네. 얘기를 하더군요. 부산 남태령이라고 했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수경 의원도 네. 이럴 때는 말조심을 좀 해야지. 그렇죠. 왜냐면 왜 자꾸 저 편들어요? 지금 아니, 편들면 그게 되는 건가? 아니 왜냐하면 저는 편드는 것도 네. 하는데 분노를 일으키면서 네. 편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국힘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보면서 한심한 게 윤석열 대한민국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생각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힘당에도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지 매우 않습니까? 큰 해악을 끼치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앵간한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국힘을 자기가 스스로 탈당해 주는 게 탈당하는 맞죠. 겁니다. 그래야 정당이 살 거 아니에요. 5년 지나서 박근혜 후에 5년 집권했잖아요. 글쎄요. 여지도 그러니까 스스로 없어요. 탈당해 주는 예. 게 맞는 거.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국힘에서는 제명을 하는 게 제명시키면 많은 거죠.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대통령이니까 그동안 감싸고 잘해보려고 그랬지만 이런 비상계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거는 탈당 국가 반역자예요. 내란 제명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왜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다음에 이거는 내란 피의자다.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될 거. 아직은 내란 확정범은 아니면 내란 피의자니까. 피의자고 예. 충분하게 우리가 다 같이 두려움했던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면 돼. 기본적으로 제명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체포 구속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체포 구금되면은 이제 조금 바뀔 달라질 수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이 쌍권총이 네. 지금 권영세, 쌍권이야. 권성동. 저는 뭐 원래 저기 권성동이 혼자서 다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뭐 그게 좀 모양이 이상하니까 그냥 권영세 뭐 이렇게 뭐 일종의 해서 쌍권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권성동이 거의 다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바깥에 이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취임을 하면 이게 아직도 추인이 안 된 모양이에요. 네. 그 중앙위원회에서 아직 내정자입니다. 예. 내정장가 봐요. 그렇게 나고 나면은 이제 또 다른 거는 좀 딴 얘기 해야 돼요. 이거 제명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했을 때도 제명 조치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당으로서의 수치고 나중에 위헌정당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겁니다. 네. 네. 뭐 추경 원내대표 지금 또 조사를 뭐 지난 받았다고 하는데 네. 정당하고 지금 이번 내란하고 관계성, 특히 국민의힘 관계성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거 있는 거 하고 싶은 아니에요. 거예요. 탄핵할 그거 건 하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거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니 속마음은 탄핵은 될 수도 있지만 내란으로는 아니다.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내란 동조 정당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리.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증거 그게 안 드러나는 거 돼요. 보면 네. 오히려 국민의힘 정당이 아주 깊숙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개입되고 더 관여되고 내란 동조 정당이 돼요. 지금 저러면. 몇 가지가 저도 사실은 좀 미싱 링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동안 하도 군대 쪽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힘 내부에서도 뭔가가 동조, 그러니까 추경호 라인 네. 뭐 컨택일 거 하고 그다음에는 검찰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왜냐하면 리가 없잖아요. 그때 검찰하고 선거하냐. 예. 그러니까 검찰에 뭐 공식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 라인인지 예. 아니면 다른 김주현 라인인지.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다른 라인인지 그게 분명히 가동되고 있었던 게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제가 추경호 이쪽을 굉장히 의심하는 거는 바로 그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보냈던 메시지에 네. 국회 운영자금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만들 그거 생각해라. 아 비상입법기구 만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국보위 아니에요. 그렇죠. 국보위 같은 거죠. 전두환의 네. 국보위 전두환의 아니에요. 국보위. 그러니까 예. 완전히 전두환을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완전 모델로 위헌적인 것들을 모델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극단적 거야. 위헌적인 것들을 하려고 했던 전두환도 사람인데. 예. 포고령 내릴 때 계엄에 다 사인했어 국무회의 하고 손으로 했어요. 했지만 손으로 그거 다 손으로 부서, 쓴 거지만 부서. 예. 부서로 해가지고 다 했거든요. 네. 그것도 안 하고서는 하니까 그러니까 위헌 위법이지. 자, 뭐 상황이 연말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윤석열 지금 체포 구속 이 부분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거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제가 또 인사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고요. 자, 고품격 뉴스 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올해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년에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